네, 대선 선거일에 사용되는 투표용지가 오늘부터 인쇄됩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1차 시한을 넘긴 건데요. 네, 막판 대선 레이스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단일화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단일화 1차 시한을 넘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단일화 가능성은 조금 적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시한은 넘겼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국민의힘과 보수의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중요한 단일화에 대해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당시 대선이었죠. 그때 단일화를 해가지고요 성공했었는데 그때 단일화했던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용지에 안철수 후보 이름이 들어갔었고요. 사전 투표에 하루 전날 투표를 했었고 본 투표 6일 전에 단일화해서 성공적으로 승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2위, 3등 후보를 합하면요. 1등 후보인 이재명 후보보다 동수이거나 또는 조금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한 이준석 후보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만약에 격차가 많이 나는데 자기가 표를 보태봤자, 단일화 해봤자 패배한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긴다 그러면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총리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젊은 나이, 40대 나이에 굉장히 큰 정치적 기회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영리한 이준석 후보가 이걸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요. 이재명 후보가 가진 성정과 관련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보복,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송 토론에서 여러 번 봤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방송 토론에서 상당히 압박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 게 여러 번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잊지 않을 아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정권을 잡는다면 아마 이준석 후보에게 어떤 정치적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선례와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보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결국 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전이 최종 데드라인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윤 같은 경우 전화를 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개혁신당의 공보특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문수 후보는 직접 나와서 총리를 제안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단일화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명확하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인 여론조사 내용들을 보면 1+1을 하면 2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보면 1+1이 2가 나오지 않는 어떤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도 그 효과 자체가 저는 되게 미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내란에 동의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일화를 왜 하죠? 저는 그리고 이준석 후보든 아니면 김문수 후보든 이번 선거를 단일화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그렇게 단일화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묶여질 수 있는 선거 양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 3일 날 왜 갑자기 선거가 벌어졌습니까? 원래대로라면 3월 9일 날 선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위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는 내란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내란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인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아무리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활로를 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면 저는 단일화는 그야말로 미풍에 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단일화 이슈가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변동폭이 커진 지지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고 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사이의 지지율도 많이 좀 좁혀지는 흐름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언론특보께 듣겠습니다. 예, 일단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 예상을 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격차가 매우 컸었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몰아내고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걸 막은 것 자체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분들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부끄러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당원 당규에서 뽑힌 후보를 소위 입당도 하지 않은 후보에게 넘기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 거고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매우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수층은 결집할 거다.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투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부터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약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진보와 중도층의 유권자들의 지금까지의 투표 여론조사의 흐름 자체가 매우 견고하다는 겁니다.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층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권자 지형에 변동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 트렌드 자체가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 유권자들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욱 열심히 더욱 겸손하게 투표 운동을 통해서 기존의 흐름들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선대위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의 흐름은 좀 예상을 했었지만 전체적인 지형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김문수 캠프 측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된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갤럽을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22%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은 한 자릿수입니다. 9%포인트 뒤진 걸로 나오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무려 13%포인트를 따라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얻고 있는 지지율이 1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2등과 3등을 더하면은 이재명 후보보다 1%포인트 앞서는 승리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현재 기준인 거고 이걸 단순히 2등과 3등을 더했다 해서 단순히 합산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거죠. 감안해서 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지율이 아니라 바로 추세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가장 유명한 선례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 내내 하기 전에도 그렇고 선거 내내도 그렇고 유해창 당시 1등 후보한테 내내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했었죠? 단일화를 했었습니다. 단일화를 했었고요. 추세를 잘 활용해가지고 결국은 역전을 해서 본인이 대선 승리를 가져간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때 당시에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회창 후보가 5년 내내 1등한 후보였었지만 선거 하루날 패배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년 내내 1등한 후보인 것 같지만 선거 날에는 결과를 알 수 없다. 특히 2등과 3등을 손잡았을 경우에 단수 합산으로도 지금 1등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를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겠지만 단일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국민적 요구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를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의 일정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자 간담회를 자청을 했는데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처음으로 갖는 기자 간담회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선거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분들한테 환기시켜주는 내용이 핵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단일화 프레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고 가려고 합니다만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내란에 의해서 대통령이 조기 파면됨으로써 발생한 조기 재선이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민생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곁들여서 말씀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갤럽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트렌드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또 하나 그 내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갤럽에서 저번에 상당히 큰 편차가 났을 때 진보와 보수라고 본인 스스로를 얘기하신 분의 차이가 5명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보수가 118명이나 더 많이 과대하게 포집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숫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갤럽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리서치 같은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갤럽보다 더 큰 격차가 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트렌드 같은 경우는 격차가 서서히 좁혀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격차 축소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여러분들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내란을 진압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 투표해 주시는 것만이 가장 좋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서부축 라인이 매우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라인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의 지표들을 보면 거의 과반 이상의 지지율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의 공략을 통해서 서부축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나서 이제 충남 공략에 나섭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내란 단일화로 좀 규정을 하고 집중 견제구를 던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주요 목적이 아마 그걸 겁니다.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이거는 내란 세력에 힘을 보태어 주는 거다. 그 얘기를 아마 강조를 하려고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계엄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됐습니다. 즉 종결된 사안인 거죠. 종결된 사안은 계속 소환해서 끄집어내는 것. 그 목적은 굉장히 정략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대강 대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누구겠느냐? 이재명 후보도 이번 기회에 내려오면은 좀 뉴스 같은 것도 갈등 좀 덜하고 피곤한 뉴스도 보지 않겠고 하는 그런 정서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강 둘 다 내려오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국민 정서, 이게 아마 이 대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갈수록 인물 대 인물로, 인물 구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자치단체장 출신입니다. 도지사 두 번 하신 이제 김문수 후보, 성남시장과 도지사를 한 번 한 이재명 후보인데 각각 도지사 시절의 경력이나 성과를 보면 굉장히 대비되지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이나 배당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성남시 공공의료원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지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 가동률이 베드가 지금 600개를 지금 지었는데 허가받은 게 299개입니다. 그중에서 30%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베드 중에서. 그리고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의사가 충원율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들도 성남 공공의료원에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도 모이지도 않고 의사도 모이지도 않는 병원. 이 때문에 지금 매년 400억 넘는 적자가 난 1,500억이 넘는 적자가 난 이런 공공의료원. 공공이란 매력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표를 얻었지만 실제 운영된 성과는 굉장히 반시장적인 실패한 성과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어제 또 시흥시에 가서 거북섬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북섬. 근데 거북섬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북섬 상가 모녀라고 해서 유튜브 검색하시면 거기 상가 투자하신 모녀가 16억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 가격이 시흥시의 거북섬 있는 상가 가격이 2년 만에 3억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시흥시에 가서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그 현장을 둘러보지도 않고 가서 이게 마치 성공한 사업처럼 얘기하는데 거의 유령도시 같은 거북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각 후보들의 성과라든가 인물 구도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 한다는 거 뭐 내용은 뻔히 알겠지만 크게 어떤 그 흔들림이라든가 동요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움직임입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증언 법안과 관련해서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화면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법률가에게 그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저는 신중해야 된다.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뒤늦은 수습이자 꼬리 자르기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 좀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을 조기에 좀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삼권 이제 분립 공화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재 체제를 진짜 삼권을 장악해서 일극 체제, 그러니까 정당도 일극 체제로 하고 국가 운영도 일극 체제로 하겠다, 삼권을 장악하겠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아마도 지금 이 얘기 다시 고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원들한테 전부 다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언행 혼자 조심 안 하고 있는데 당원들 조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대법관들을 비법조인들을 내세운다는 의미는 물론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조국 전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법관으로 내세우겠다. 확실한 충성도가 있는 사람을 내세우겠다 되겠지만
말 그대로 비법조인은 김어준 씨라든가 김재동이라든가 김미화 씨라든가 이런 친 이재명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친민주당 성향 가신 분들 이런 분들 대법관 내세우겠다는 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제 오늘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아마 이런 후폭풍 아마 지지율이 격차가 좁아지는 거에서 이 삼권 분립을 장악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런 이제 그것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주요한 이유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뒤늦게 말을 바꾸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뒤늦은 말 바꾸기다. 지금 뭐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에 언행주의보도 내렸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는 걸 일일이 좀 제가 볼 때는 뭐 반론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성남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남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되게 웃긴 거죠. 성남 의료원이 공공의료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었는데 그게 잘 운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국민의힘 시장이 거기 취임을 하면서부터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이 안 되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다시 또 공격을 하세요. 참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그게 다 끝난 문제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12월 3일 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더니 12월 7일 날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탄핵이 안 됐습니다. 12월 14일이나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치를 떨고 분노했었습니까? 4월 4일 날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긴 시간 만에 파면이 됐습니다. 이제 잊으라고요? 그게 말이라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란의 상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헌재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사과하고 사죄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끝난 문제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내란에 대해서 아무런 예를 들면 죄의식이 없구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아직까지 입장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법개혁이 절실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상식적이다.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부에서 많이 분출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사법부 판단이 어떤 거였습니까? 70여 년 동안 시간단, 일 단위로 하던 어떤 구속영장 청구 시한 자체를 갖다가 갑자기 일 단위로 바꾸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온갖 특혜를 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같이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서 검찰 스스로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기소하고 싶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것과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재판이 결합되게 되면 국민들의 참정권 가치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도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대신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3권이 분립돼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자기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대선 이후에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중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제 유세에서 또 청렴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방탄 유리를 친들 또 방탄 조끼를 한 게 아니라 두 벌, 세 벌 겹겹이 입어도 속에 양심에 자기 양심에서부터 겁이 나가 양심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예, 김문수 후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오늘은 또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청렴 결백한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제 유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구도에서 지금 가장 우위에 있는 면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도지사 시절의 성과, 사업 성과와 그다음에 이제 청렴성입니다. 도지사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말이죠. 청렴, 영생, 부패, 즉사. 청렴하면은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수많은 이제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중에 광교 신도시 같은 사업은 대장동 사업의 10배가 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광교 사업 관련돼 가지고 주변에 수사를 한다거나 구속됐다거나 또 본인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 있었거나 이런 게 전혀 하나도 없는 거죠. 10배나 넘는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 주변에는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변에 부패 의혹이 있습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차명 오피스텔에 몇백억이 발견돼가지고 압수됐습니다.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김만배 씨 돈이겠습니까? 본인 인허가를 누가 해줬는데요?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가 있을 때 인허가 해준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는 부패가 끊이지 않고 주변의 의혹을
품는 많은 의문의 죽음도 7명이나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비교하면 굉장히 청년섬에서 비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배우자 토론 논란 나왔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사실 하면 좋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제가 보기엔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배우자와 비교를 해도 김문수 후보는 노조위원장 출신이었고 지금까지 노조 활동했던 그 역량으로 인해 가지고 도지사 시절에 8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고 경기도를 같이 도지사였던 그 남편과 함께 나눠서 잘 이제 봉사활동하고 또 보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챙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혜경 씨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법인 카드로 자기도 뭐 청담동 샴푸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 초밥이라든가 이런 논란 그리고 그 관용차 1억이 넘는 공금 의혹 때문에 또 수사받고 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아들도 뭐 상습 도박했다는 도 이렇게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와 아들 전부 다 온 가족이 이렇게 사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후보와 전혀 리스크가 없는 그런 후보. 김문수 후보에 따른 사회복지사입니다. 배우자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렇게 청렴하게 사회에서 어두운 곳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정말 대비되는 경력을 가져왔고 이런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부패를 꿈도 못 꾸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청렴 결백을 강조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와 가장 대비되는 아주 큰 강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의 유세 전략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근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좀 선을 넘으시네요. 제가 볼 때는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인허가 대가로서 이재명 후보에게 줬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된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정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입니까? 확인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후원, 쪼개기 후원이라고 하는 의혹,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것이 예를 들면 깨끗한 후보라고 말씀하시기는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양심적이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162번이나 헬기를 사용하셨다면서요. 아니, 출판 기념회 가는데 왜 헬기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면서 생명이 위독한 한 번의 헬기 이용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런 분을 갖다 우리가 양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TV 토론에서 전광훈 목사가 감옥 가니까 눈물을 흘렸다 했더니 왜 거짓말하냐고 말씀하세요? 영상 화면에 나와 있어요. 영상 화면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시는 분을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내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무위원들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덕에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했기 때문에 후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후보를 양심적이라고 표현하시고 어떻게 그런 후보를 청렴 결백하다고 표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거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적어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만배 씨 돈 문제 같은 경우는 명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을 갖다가 그런 양 말씀하시는 건 매우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선거운동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후보자들 이야기를 하느라 어제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요. 선거의 여왕이다라고 칭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분명히 역사에서 뭐 사후에 평가가 또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큰 거는 현재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보여줬던 압도적인 이제 승리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승리 노하우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으면 얻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었을 때 그 얘기만 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해서 정치에 우리가 데뷔하게 됐죠? 박근혜 키즈죠. 그렇죠. 예. 박근혜 키드로 해서 데뷔를 하게 됐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어떤 조언도 듣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TK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보수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단일화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이거 다 포괄해서 만남을 가진 게 아니겠는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또 존재감을 좀 드러낼 가능성은 얼마나 봐야 될까요?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지율 떨어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만나러
이번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 이해가 안 돼. 김문수 후보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이지만 왜 그 행위를 한 대통령을 옹호하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걷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이 탄핵에 찬성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행위를 통해서 파면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했고 헌재가 파면을 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얘기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들은 탄핵당하지 않을 전직 대통령들을 탄핵했다고 말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탄핵당하지 않을 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파면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번 선거가 헌법을 부정해서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해서 벌어지는 선거인데 거기에 옹호하는 행보를 계속 걸으시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저는 이게 상식적인가?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TK 지역에 대한 지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서 명예회복이라뇨. 국민들의 명예를 짓밟으면서 박근혜 전 파면당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거운동이라면 전 그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다. 제발 부탁인데 상식적인 선거운동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 행보를 이어갑니다. 종로를 거쳐서 석촌호수에서 유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후보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초에는 이제 선거가 종국에 이르게 되면 이제 양측이 결집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 받고 있는 지지율이 5%, 4%로 점차 떨어지면서 이제 한쪽에서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두 자릿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두 자릿수가 되면 이게 자생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두 자릿수가 되면 10%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대선을 다 치르고 나서도 50%의 선거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5% 이상을 얻었다 지지율을 그렇다 그러면 이건 선거비 전액을 보존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석수 3석을 가진 꼬마 미니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선거비 전액을 보존받는 지지율을 나왔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두 자릿수가 과연 현재 유지될 것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결집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기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인물 구도 대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 간에 그동안 과거의 도지사 시절의 성과가 비교가 되고 있죠. 그리고 후보자 간에 또 가족은 이제 전부 다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쪽 가족은 김문수 후보 가족은 사법 리스크가 없는 이런 부분이 지금 대비가 되고 강조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면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 빠질 것이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 빠지겠죠.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명분과 타이밍을 고민하는 그런 상황을 조만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일단은 두 자릿수 유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거든요. 앞으로의 지지율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또 일단 그 이준석 후보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단일화를 믿고는 싶은데요. 행동이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양두구육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건데, 그러니까 양고기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단일화를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명태균 씨랑 통화는 해요. 통화를 무슨 내용을 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단일화 얘기를 하더라. 그냥 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게이트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는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의혹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전화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화를 일단 받았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단일화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거나 아니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의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나 세 번째 하나가 있겠네요. 아니면 우연히 갑자기 잘못 눌러가 전화를 받았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0%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본인 이준석 후보는 얘기를 하는데 뭐 10%를 넘길 수도 있고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준석 다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갈라치기의 형태.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끊임없이 20대 젠더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아니 세대 포위라는 방식을 통해서 20대와 70대가 뭐 40, 50대를 포위하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들춰내면서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 정치는 저는 40대 청년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10%를 받던 20%를 받던 그것이 흔적으로 남으려면 청년 정치의 건강함을 보여야 된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청년 정치의 건강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에
지지율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허상이다. 모래 위에 쌓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애정어린 조언을 드립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2차 TV 토론이 지나고요. 각자 후보 발언을 두고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상호 고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2012년 대선 부정선거론을 거짓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각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이제 방송 토론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건데 예측을 이미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방송 토론 중에 어떤 궁지에 몰리면요, 그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바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됐었지요. 도지사 시절에도 그런 방송 토론에서 나중에 재판까지 갔었었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선거 유사한 도중에 계속 그런 사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가장 가까운 거는 대선 때 부정선거로는 이제 국정원 댓글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알고 보니까 본인이 부정선거가 있었을 거라고 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투개표 의혹, 조작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또 얘기를 꺼냈었어요. 거짓말한 거죠. 사실은 그때 본인이 부정선거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질문을 받으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갑자기 국정을 끌고 와서 자기도 하지도 않은 국정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산의 HMM이라는 항운회사를 이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사측과 노측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 안 합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사퇴하겠다 얘기했는데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정해지지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한테 유권자의 표심을 가져가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거짓말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일산 대교 관련해서 이것도 본인이 무료화시키는데 유료화를 윤석열 정부가 했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2021년 10월 26일 날 이걸 무료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원에서 단 22일 만에 뒤집어져요. 그 다시 유료화 됩니다. 이게 모든 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인데 이걸 갑자기 선거 유세하다가 이거 윤석열 정부가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24년 대법원에 확정된 거지 맨 처음에 가처분 신청 인용돼 가지고 다시 유료로 바뀐 것은 바로 22일 그 사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선거를 하면서 뭔가 윤석열 정부한테 뭔가 탄압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내 성과를 없애려고 했다라는 이런 말을 급하게 하고 싶다 보니까는 본인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유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한테도 떠넘기는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과연 지금 하는 공약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약속, 비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통령 되면 이게 과연 이어지고 현실화 되겠느냐? 제가 보기엔 하나는 확실하게 현실화 될 것 같아요. 정치 보복 이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뭐 정치 보복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김만배 집에서 발견했던 돈이 이재명 후보가 인허가의 대가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사실관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볼 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 확정하지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흥적인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거짓말이라고.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도 거짓말하는 게 제가 볼 때 진정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저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 당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5.18을 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린 그 폭동들에 대해서 애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는다면 김문수 후보 자체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도 본인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많은 뉴스에서 그 영상을 다 틀지 않습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명확히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계속 고소고발을 했으니까 고소고발을 하십시오. 고소고발을 하시면 선관위가 조사하지 않겠어요? 선관위가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예를 들면 이첩시키지 않겠습니까? 이첩해서 조사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정선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국정원의 댓글 조작 등이 개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것 아닌가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인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전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야당의 당대표와 야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보복을 했으니까 다음 정부도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복 정치를 하는 건 후진적인 국가에서나 독재 국가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건데 특이하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했던 거고요. 그렇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시는 고소고발 건 같은 경우, 거짓말 같은 경우는 고소고발 하십시오. 사법적으로 판결이 나겠죠.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죠. 그건 상식적인 거죠. 그건. 네, 알겠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